비행기 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한 승무원이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손은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입니다. 제발 다시는 아시아인들이랑 마주치지 않게 해줘.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그렇게까지 한국행 비행기를 두려워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번 비행이 그녀 인생의 가장 조용한 기적이 될 거라는 걸.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가 마주한 진짜 한국의 모습 시작합니다. 한국 노선 이래. 드디어 한국 가게 됐어. 동료들의 환호성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잠시 표정 관리에 실패했나 봅니다.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죠. 15년 차 프랑스 항공 승무원인 클레르 뒤퐁에게 한국이란 단어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시아 전체가 그랬습니다. 클레르, 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한국 노선은 정말 인기 있는데. 옆자리에 소피가 커피 잔을 들고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소피는 5년차 승무원으로 아직 세상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모든 나라, 모든 노선이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 제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저 피로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시아는 다 똑같지. 감정노동 지옥이야.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브리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소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현실은 그랬습니다. 클레르, 지난번엔 도쿄 노선 좋았다고 하지 않았어? 소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예의상 한 말이야. 결국 모든 노선은 똑같아. 승객들 서비스하고 미소 짓고 불평 들어주고. 솔직히 말해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노선을 비행하며 쌓인 피로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으니까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한국계 선배 승무원 지윤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윤은 우리 항공사에서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했죠.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후배들의 롤모델이었고 특히 아시아 노선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였습니다. 클레르, 한국 노선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야. 내 말 좀 들어볼래? 지윤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윤의 한국 노선 설명은 항상 지나치게 열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나라를 홍보하는 대사관 직원 같았죠. 한국의 서비스는 세계 최고,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은 아주 특별해. 기내에서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차이. 솔직히 좀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여긴 유럽이야. 노선이 어디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아. 싸늘하게 대답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윤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못 본 척했죠. 왜 이렇게 냉담해졌는지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직업을 시작했을 때의 저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직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숙련된 기계처럼 움직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웃음은 직업의 일부가 되었고 친절함은 매뉴얼에 따른 행동이 되었죠. 파리의 하늘만큼이나 제 마음도 잿빛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노선을 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새로운 문화도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도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일 뿐이었죠. 누군가는 저에게 세상을 여행하는 직업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높은 하늘 위에서도 저는 그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중국 노선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베이징행 비행에서 한 승객이 주문한 음식이 떨어져 난동을 부리던 모습.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승무원은 태도가 잘못됐다며 사과를 요구하던 고성. 그날 저는 4시간 동안 웃음을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참 괴로웠죠.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화장실 앞에서 저를 막아서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베를린 노선의 악몽도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업가였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는 고객 응대에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위생관념이 너무나 달라 매 순간이 고통이었던 여러 노선들. 기내 화장실을 사용한 후 물조차 내리지 않는 승객들. 식사 후 쓰레기를 바닥에 그냥 떨어뜨리는 행동들. 그리고 승무원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던 그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두꺼운 벽을 쌓았습니다. 나는 그냥 일만 하고 싶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고 낯선 사람들의 미소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뉴얼대로 일하고 집에 돌아가 침대에 쓰러지기만을 바랐죠. 일과 감정 사이의 선을 분명히 긋는 것. 그것이 제가 15년 동안 이 직업을 유지해온 비결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한국 노선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시간, 기내식 메뉴, 승객 특성, 비상상황 대처법까지. 모든 것이 다른 노선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한국인 승객들이 상대적으로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라는 정도. 하지만 그런 문구는 다른 아시아 노선 브리핑에서도 종종 들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승무원은 날개 위의 천사래.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한국행 비행기를 향해 걸었습니다. 탑승구를 통과하는 순간 저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훈련된 진심은 담겨있지 않은 그런 미소였죠. 하지만 이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일의 정의였으니까요. 비행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다음 휴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행만 마치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마스크를 쓰고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순간, 잠시 창밖을 바라보니 회색빛 하늘이 저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그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묘하게 제 마음과 닮아 있었죠. 화려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외항사 승무원을 위한 전용 통로와 시설들이 있었죠. 정확한 안내판, 다국어 지원 스태프, 그리고 무엇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 동료 승무원 마르코가 벽에 설치된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지? 스타일러라고. 제복을 관리해주는 기계래. 마르코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죠.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함께 비행하면 늘 즐거운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또 하나의 과잉 서비스겠지. 과잉이라니. 이건 정말 필요한 거잖아. 우리 제복이 얼마나 구겨지는데. 마르코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놀랐습니다. 우리를 위한 온돌 휴게실, 자동 마사지 의자, 심지어 언어별로 세분화된 안내문까지. 이건 분명 다른 국가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히 VIP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외항사 승무원에게 제공되는 기본 시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너무 과하게 대하는 거 아냐? 뭔가 불편해. 동료 앙투안에게 말했지만 그는 이미 마사지 의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윤이 미소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지윤은 이미 여러 번 한국 노선을 담당했기에 이곳이 익숙한 듯 했습니다. 그런 지윤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보통 지윤은 늘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예민하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클레르, 어때? 한국은 사람을 시스템이 안아준다고 했잖아.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건 그저 관광객을 위한 연출일 뿐이야. 몇 시간 지나면 다른 면모가 드러날 거야. 외국인 승무원들을 위한 출국 절차도 놀라웠습니다. 별도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저희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최대한 빨리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 직원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직업상 저는 수많은 서비스 미소를 봐왔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의 미소는 확실히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반짝이는 건물들, 질서정연한 도로, 그리고 어디선가 느껴지는 생동감. 피로에 지친 눈으로 보아도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도시는 활기가 넘쳤지만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었죠. 거리의 쓰레기통 근처에도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지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클레르. 전기 자전거 스테이션이야. 도시 전체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대. 마르코가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곳곳에 보이는 무료 와이파이 존, 심지어 쓰레기통조차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동료들이 환승 투어에 참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호텔방에서 쉬고 싶었지만 괜히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내심 또 뻔한 관광 코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동이라는 곳에 간대. 전통거리래. 마르코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뭐, 어차피 관광지는 다 비슷하겠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의 거리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미 제 편견의 균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사동 거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사이로 옛것을 간직한 가게들,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통역 로봇까지. 이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관광이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가게에서는 전통 한지로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주인장이 직접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었죠. 다른 곳에서는 한국 전통차를 시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전통적인 경험들이 최첨단 기술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것 좀 봐. 동료 소피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찻집 앞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이 차의 역사와 효능을 12개 언어로 볼 수 있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 중간중간에 스마트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터치스크린으로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면 증강현실 화살표가 바닥에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은 그저 관광객으로만 취급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각 상점마다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 가게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언어를 감지해 해당 언어로 인사를 건네는 AI 스피커도 있었습니다. 몽주르. 어서 오세요.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한 찻집에 들어섰을 때, 그런 인사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가 승무원 유니폼을 인식하고 저희의 대화에서 프랑스어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섬세한 기술이 관광객의 경험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섰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된 채 현대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외국인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 각국 언어로 역사를 설명하고 증강현실 기기로 과거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쓰고 궁을 둘러보세요.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한 안내원이 건넨 AR 글래스를 착용하자 텅 빈 궁궐에 갑자기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속 인물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션까지 있었죠.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관광객의 위치와 시선에 반응하는 맞춤형 콘텐츠였습니다. 감정 노동을 기술이 대신해주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제 말에 지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클레르. 한국은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편하게. 처음으로 지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문득 프랑스의 관광지에서 지치고 환한 얼굴로 안내하는 직원들이 떠올랐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수백 명의 관광객 질문에 지친 표정으로 대답하던 안내원들, 루브르 박물관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며 목이 쉬어가던 가이드들. 그들에게 시스템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잠깐의 체류조차 의미 있게 만드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경복궁 투어가 끝나갈 무렵 출구 근처에 작은 부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방문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배경을 선택하세요.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 포토부스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포토부스와는 달랐죠. 방문한 장소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전통 의상이 합성된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디지털 이미지가 제 이메일로 전송되었고, 원하면 작은 기념품에 인쇄할 수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방문해도 완벽한 추억을 만들어주려는 거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관광지에서는 좀 더 오래 머물러야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단 몇 시간의 방문객에게도 최선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경복궁을 나와 현대적인 거리로 들어섰을 때 지윤이 제안했습니다. 다들 저녁 먹으러 가는데 난 미용실 예약이 있어. 클레르, 같이 갈래? 한국 미용실은 정말 특별하거든. 평소라면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 머리 상태가 엉망이었거든요. 한 달 전 파리의 미용실에서 망친 파마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한번 가볼게. 지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지윤의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저에게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용실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정갈한 인테리어, 편안한 의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맞이하는 직원의 진심 어린 미소. 아니, 진심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지윤 씨 친구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디자이너가 한국어로 말하자 지윤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미용실 입구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윤이 저의 이름을 입력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클레르 뒤퐁님 예약 마이너스 프랑스어 가능한 디자이너 배정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약할 때 내가 프랑스인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배정해 준 거야. 지윤이 설명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본 모바일 예약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객의 모든 정보와 선호도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전 스타일 사진까지 저장되어 있었죠. 단순히 머리를 자르거나 스타일링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 개개인의 취향과 필요를 기억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당신의 이전 헤어스타일, 사용한 제품, 심지어 알레르기 정보까지 관리해줘요.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디자이너가 제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매번 미용실을 방문할 때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대기하는 동안에는 무료 음료와 함께 고급 게임기까지 제공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블릿 PC가 제공되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미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용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다른 고객들의 스타일링 과정을 볼 수 있었죠. 물론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지 않아? 어색하게 웃으며 지윤에게 물었습니다. 과하다고? 한국에선 기본이야. 여기선 서비스업도 하나의 예술이거든.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곳의 서비스는 단순히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님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용실에서조차 이 정도라면 다른 서비스업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디자이너가 제 망가진 파마를 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지윤이 통역해 주었죠. 파리에서 받은 파마가 모발 구조에 맞지 않게 처리되었대. 복구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래. 얼마나 걸릴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약 2시간 정도 걸릴 거라며 정말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일정도 없고 무엇보다 이 망가진 머리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부탁드립니다. 디자이너의 손길은 정말 섬세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살피며 어떤 부분이 손상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트리트먼트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태블릿에 기록되어 제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슨 제품을 사용하는지, 왜 그 제품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디자이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객이 자신의 머리에 어떤 것이 사용되는지 아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권리. 맞습니다. 저는 고객으로서 그리고 항공 승무원으로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2시간 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뻣뻣하고 상했던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살아났죠.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망가진 머리 때문에 매일 아침 짜증이 났고 승객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졌었거든요. 왜 우리에겐 이런 게 없었을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단순한 미용실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고객으로서의 저,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서비스. 그것이 이토록 감동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이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알아. 이게 바로 내가 한국 노선을 좋아하는 이유야. 계산을 하려고 할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제 머리카락 상태에 맞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샘플을 작은 파우치에 담아주었고 다음 방문 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까지 함께 건넸습니다. 심지어 결제 후에는 미용실 앱으로 오늘 사용한 제품과 스타일링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다시 올 일이 있을까? 웃으며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나서면서 제 손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만족감이었습니다. 귀국편 비행을 위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 말했습니다. 내일 귀국편에서 한국인 승객들을 잘 지켜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이 나라가 왜 특별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냉소적인 태도도 무관심한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이토록 세심한 서비스 문화가 일상에 녹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승객들일까? 그들이 기내에서 보여줄 모습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귀국편 비행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미용실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덕분인지 동료들도 제가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제 내면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 없이 질서정연하게요. 비즈니스석 탑승 안내가 나오자 해당 승객들만 조용히 일어나 탑승했습니다. 일반석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가능해? 동료 앙투안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중동 노선에서는 탑승구 앞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거든요. 심지어 유럽 노선에서도 탑승 순서를 무시하는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가끔은 마지막 콜에서야 느긋하게 나타나 모든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승객들도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기내에 들어선 승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좌석을 찾아 빠르고 조용하게 자리를 잡았고 옆자리 승객과는 공손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화물 칸에 짐을 올리는 과정도 효율적이었죠. 혼자서 짐을 들기 어려워 보이는 노인이나 여성이 있으면 주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내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기내식 준비 태도, 정중한 요청과 감사 인사, 그리고 노약자를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까지. 이건 단순한 개인의 매너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내식 서빙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승객들이 자신의 식사를 빨리 받기 위해 팔을 들거나 배를 누르며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차분하게 기다렸고 서빙 순서가 되면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음식을 받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 승객은 제가 음료를 건넬 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작은 제스처가 왜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1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례함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건 매너를 넘어선 문화야. 기내 서비스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다를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약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화장실 사용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비행이 길어질수록 화장실이 더러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비행에서는 달랐습니다. 승객들이 사용한 휴지를 정리하고 심지어 몇몇은 세면대를 사용한 후 주변을 물티슈로 닦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잠시 쉬는 시간에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 내가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지. 그 말이 제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자유가 무책임함이나 이기심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반면 여기에는 함께라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비행 중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부부가 탑승한 아기가 갑자기 통제 불가능한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부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주변 승객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비행에서든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불만이 터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중년 남성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뭔가 설명한 후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기내 통로를 천천히 걸으며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죠. 아기는 신기하게도 곧 울음을 그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울음 우는 아기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객은 기꺼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었죠. 2살짜리 쌍둥이 아빠였어요. 경험이 많아서요.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프랑스 부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승객은 아기를 위한 장난감을 가방에서 꺼내 건네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그가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이제 제가 봐드릴게요. 쉬세요.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무언가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15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기심, 배려 없는 행동, 그리고 무례함을 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벽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만 하자. 그것이 제 모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며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냥 일만 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냉소와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일해왔을까요? 단지 급여를 위해? 혹은 다음 휴가를 위한 참음의 시간으로? 문득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승객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1차적인 임무였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는 오랫동안 그 의미를 외면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비행이 끝나갈 무렵 지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훈, 난 이해가 안 돼. 왜 여기선 모든 게 다른 거야? 왜 이런 따뜻함이 다른 곳에선 느껴지지 않는 거지?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개인보다 우리가 중요한 문화가 된 거지.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연결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이곳에서 다시 발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 한국 노선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보통 노선 보고서는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했습니다. 승객수, 서비스 품질,
특이사항 정도만 간략하게 적는 것이 관례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한국 노선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설부터 시작해서 한국인 승객들의 특성, 그들의 예의와 배려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문화에 대해서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한국 노선은 단순히 쉬운 노선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적인 노선입니다. 상사는 제 보고서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5년 차 냉소적인 베테랑 승무원이 이토록 열정적인 보고서를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클레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한국에 푹 빠진 것 같은데. 상사가 반쯤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단지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제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변화는 컸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냉소와 무관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날 밤 저는 지윤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비행 중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 마음속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날 내 말이 맞았어, 지윤. 한국은 정말 다르더라. 내가 오해했던 것 같아. 지윤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한국 노선 비행하자. 아직 너에게 보여줄 것들이 많아. 정말? 그럼 내가 먼저 신청해도 될까? 지윤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국 노선을 자청한다고? 이게 기적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십 개의 노선 중에서 제가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아시아 노선, 그것도 한국을 자청한다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른 색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노선 신청서를 작성하며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한국 노선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여긴 정말 다른 걸까? 이제는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토록 잊고 있던 것, 일의 의미,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작은 순간의 기쁨들.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적인 소진감으로 가득 찼던 승무원, 클레르의 마음속에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곳. 앞으로도 많은 나라를 비행하겠지만 이제 클레르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노선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목적지가 아닌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게 해준 곳. 사람을, 일을, 그리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그 나라. 또 만나요, 대한민국. 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합니다. 한국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대해준 나라였다고. 비행기 안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조용한 품격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작은 한 줄의 마음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